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성을 다해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꾹꾹 눌러주세요. 야담TV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사는 가난한 선비 이석준이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아이고 매, 파리야. 지랄맞게 왜 이리 길이 멀어? 해진 집신에서 발가락이 삐죽 나온 선비가 한숨을 푹푹 쉬며 걸었습니다. 품에 든 돈이라고 늙으신 어머니가 쌈지에 싸준 엽전 몇 푼이 전부였지요. 어머니가 계란 팔아 모은 돈인데 에라이 이놈의 팔자야. 부시럭부시럭 산길을 걷던 중 갑자기 처절한 백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룩 끼룩. 아니, 못이 저리 처절하게 우는고? 선비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니 커다란 백로 한 마리가 덫에 걸려 푸드덕거리고 있었는데 그 옆엔 얼굴이 험상궂은 사냥꾼이 썩소를 짓고 있었지요. 이게 웬 횡재냐? 요놈이 제대로 걸렸구만. 이거 팔면 술값은 넉넉하겠다. 사냥꾼이 몽둥이를 들어 올리자 선비가 황급히 달려가 소리쳤지요. 아따, 잠깐만 기다리소. 그 불쌍한 미물을 왜 죽이려 하시오? 뭐? 어디서 굴러온 거렁뱅이가 참견이여? 꺼지지 못할까? 거렁뱅이라니. 내가 비록 행색은 이래도 엄연한 선비여. 석준이 품에서 쌈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돈 다 줄 테니 그 백로를 살려주시오. 푸아! 겨우 요것까지 뭐? 적어도 단량은 줘야 하는디. 선비는 망설였습니다. 이 돈이면 한양까지 가서 며칠은 먹고 잘 수 있는데 하지만 백로의 애처로운 눈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 없었지요. 에라, 모르겠다. 다 가져가시오. 잠시 뒤 덫에서 풀려난 백로는 석준을 빤히 바라보더니 하늘을 향해 3번 길게 울었습니다. 끼룩, 끼룩. 그 울음소리가 마치 고맙소, 고맙소, 고맙소 하는 것 같아 선비는 씁쓸하게 웃었지요. 허허, 나도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구만. 근데 이상하네? 마음은 오히려 뿌듯한 것이. 아이고, 잘했다, 잘했어. 비록 미물이긴 하나 목숨을 구해주니 저렇게 고마워하다니. 그래 백로야, 그렇게 호를 날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사냥꾼 덫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백로는 큰 날개를 펼쳐 하늘로 날아오르더니 석준의 머리 위를 빙빙 돌고는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다시 만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이었지요. 한편 빈털터리가 된 석준이 한양에 도착한 건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이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잘곳은 막막했지요. 아이고 매, 이 일을 어쩐다냐. 돈도 없는데 잠은 어디서 자란 말이고. 정처 없이 걷다가 파라쿠라는 커다란 기방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지요. 에이, 구경이나 하자. 눈요기는 공짜 아니겠소? 선비가 담장으로 슬쩍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며 기방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 양반이 뭐여? 운전해서 기웃거리기는. 아, 아니 그게 지나가다가 나도 모르게 그리 되었소.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환한 달빛처럼 고운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언니, 그 선비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석준이라 하던데? 어머, 안동에서 비리 관료들을 고발하는 상소문 쓰신 그 의로운 선비님? 월양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김대감이 그토록 경계하던 바로 그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언니, 어서 모셔요. 계단 위에는 천하절색 기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양 제일의 명기 월양이었지요. 어머나, 오랑이가 손님을 부르다니. 들어오시오, 어서. 얼떨결에 끌려 들어간 석준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월양의 미모가 그야말로 달나라 선녀 같았거든요. 근데 나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호, 걱정 마세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월양이 석준의 손을 잡고 특별실로 안내했습니다. 기생들이 수군거렸지요. 세상에, 월양 언니가 남자 손을 먼저 잡다니. 저 거지 같은 선비가 뭐가 좋다고. 석준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오? 월양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따랐습니다. 혹시 안동에서 오신 그 의로운 선비님 맞으신가요? 헉, 어떻게 그걸 아시오? 호, 김대감을 비판하는 상소문 쓰신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어요. 착한 일 하신 분께는 복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월양이 석준에게 바짝 다가앉으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제 방에서 주무셔도 돼요. 물론, 공짜로요. 뭐라고요? 석준의 얼굴이 홍시처럼 빨개졌습니다. 아따, 이게 무슨 행제란 말이여. 설마 꿈은 아니겠지. 하지만 월양의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듯한. 그날 밤 한양 최고의 기방에서 거지 선비와 천하명기의 기묘한 인연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날 이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양이 매일 밤 석준을 찾아온 것이지요. 선비님, 오늘은 어떤 시를 지으셨어요? 아이고, 또 오셨소? 나 같은 놈이 뭐가 좋다고. 월양은 석준의 허름한 방에 들어와 마치 자기 방인 양 편하게 앉았습니다. 손에는 고급 술병과 안주가 가득했지요. 에헤이, 이런 비싼 술을 어째 매일. 호, 선비님과 함께라면 1000냥짜리 술도 아깝지 않아요. 둘은 밤새 시를 주고받고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항아님의 금술동이 함께 취할 이 누구인고. 달잔에 비친 이는 시선인가 시성인가. 달 아래 달이 놓아 세월 넘어 만났구나. 한 잔은 시선을 위해, 또 한 잔은 시성을 위해, 마지막 한 잔은 나를 위해. 저 둥근 달님, 세상 속에서 벗이 되어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즐거워서 잔을 드노라. 석준이 즉석에서 시를 읊자 월양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나 선비님, 저를 위해서 지은 시인가요? 아니 그게. 며칠이 지나자 석준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월양낭자, 실은 나도 그대가 보고 싶어 하루가 길었소. 정말이에요? 저도 선비님 생각에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진답니다. 월양이 펄쩍 뛰며 석준의 품에 안겼습니다. 석준의 심장이 벌렁벌렁 뛰었지요. 아따, 이러면 안 되는디. 근데 왜 이리 좋은고? 하지만 가끔 월양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선비님, 과거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안동에서처럼 또 김대감님을 비판하는 글을 쓰실 건 아니겠죠? 그걸 어떻게 아셨소? 선비님도 참, 안동의 의로운 선비님 소문은 한양까지 다 들렸어요. 그런데 잠시 뒤 월양이 급히 자리를 피했지요. 아이고, 갑자기 배가 금방 올게요. 부시럭부시럭 월양이 나간 사이 창밖을 보니 수상한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뭔가를 속삭이는 게 보였지요. 이상하다. 뭔가 수상한디? 또 어떤 날은 석준이 깜빡 졸다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서걱서걱 종이 넘기는 소리였지요. 뭔 소리여? 희미한 촛불 아래 월양이 석준의 책보따리를 풀어헤치고 있었는데 과거 시험 준비하던 책들을 하나하나 펼쳐보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지요. 뭐 찾으시오? 어머, 깜짝이야. 월양이 화들짝 놀라 책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선비님이 어떤 글을 쓰시나 궁금해서. 한밤중에 남의 짐을 뒤지는 게 예의요? 월양이 떨어뜨린 책을 보니 하필 김대감의 부정부패를 비판한 상소문 초안이었습니다. 월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이런 위험한 글을 왜? 위험하다뇨. 정의로운 글일 뿐이오. 선비님, 이런 글 쓰시면 큰일 나요. 제발. 월양의 간절한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숨기는 듯한 불안함도 보였지요. 죄송해요. 그냥 선비님이 걱정돼서. 월양의 변명이 구차했지만 석준은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긴 뒤였습니다. 에이, 됐소. 내가 의심한 게 잘못이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함이 남았습니다. 천하제일 명기가 왜 자신 같은 가난뱅이에게 이토록 잘해주는지, 그리고 그 수상한 행동들은 대체 무엇인지. 한편 이튿날 저녁에도 석준은 월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밤이 깊도록 오지 않았지요. 이상하네. 병이 났나? 에라, 내가 찾아가 봐야겠다. 파라코에 도착한 석준은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기생들이 벌벌 떨며 수군거렸지요. 김대감님이 오셨대. 월양 언니만 따로 불렀다더라. 석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살금살금 2층으로 올라가 월양의 방 앞에 섰는데 안에서 나지금 목소리가 들렸지요. 그래서 그 선비놈이 뭐라 하던? 김대감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석준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지요. 호호호, 대감마님.
과거 시험에서 대감마님의 치적을 비판하는 글을 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역시 안동에서도 쓸데없는 상소문을 올려서 시끄럽게 만들더니 결국 내 예상대로 이번에는 나를 조사하고 있었구나. 월양이었습니다. 그토록 다정했던 월양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김대감에게 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멍청한 놈. 아직도 내가 보낸 기생인 줄 모르나? 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월양의 비웃음 소리에 석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 속였구나. 그때 김대감이 월양의 턱을 들어 올리며 말했지요. 잘했다. 계속 감시해라. 그런데 넌 여전히 이쁘구나. 오늘 밤에는 자고 가겠다. 대감마님, 오늘은 소녀가 몸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저고리나 풀거라. 순간 석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그놈의 목을 비틀어버리고 싶었지요. 이런 지랄맞은 다 거짓이었단 말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월양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히며 슬픔이 가득한 것처럼 보였지요. 월향아, 울지 마라. 곧 끝날 거다. 네, 대감마님. 그런데 한참 후 김대감이 나가고 월양이 혼자 남자. 그녀는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석주 나으리,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석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자신을 속였는데 왜 저리 슬피 우는 것일까? 대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고? 발걸음을 돌리려는데 월양의 독백이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왜 하필 당신이어야 했을까요? 석준의 발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한 사랑이 뒤엉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며칠 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석준은 복잡한 심정으로 성균관에 들어섰지요. 에이, 중요한 순간에 왜 월양이가 생각나노? 아니다. 지금은 시험에 집중하자. 전국에서 모인 선비들로 북적이는 가운데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모샤, 이게 무슨 개수작이여? 문제는 현 조정의 정책을 평하라는 것이었는데 누가 봐도 김대감을 찬양하라는 의도가 뻔했지요. 크크, 이거 쉽네. 김대감님 덕분에 백성이 편안하다고 쓰면 되겠구만. 옆 선비들은 신이 나서 붓을 눌렸습니다. 하지만 석주는 한참을 망설였지요. 에이, 까짓 거, 양심까지 팔 순 없다. 결국 그는 김대감의 부패와 백성의 고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한편 파라쿠에서 월양은 하루 종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석주 나으리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 제발 뜻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더 이상 김대감의 일에는 관여하지 말아야 할 텐데. 해질 무렵 김대감의 신복이 찾아왔지요. 그 선비 놈 소식 있으면 보고하라고 대감마님이 부르신다. 잠시 뒤 월양이 김대감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 그 선비가 뭐라던? 아,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정말이냐? 혹시 이상한 글을 쓰진 않던? 월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대감마님 걱정은 기우이신 것 같습니다. 그저 평범한 선비일 뿐이에요. 내가 그리 말한다면야. 그리고 밤이 깊어 석준이 지친 몸으로 돌아왔을 때 월양이 그의 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월향, 왜 여기에 있소? 선비님, 오늘 과거는 어떠셨어요? 뭐, 떨어지면 그만이지. 거짓은 쓸 수 없었소. 월양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선비님은 정말 바보예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오? 월양이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면서도 간절한 손길이었지요. 오늘 밤 제 방으로 와주실래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과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한 듯한. 월향 낭자, 무슨 일이 있었소? 여기서 말하기 어려워요. 제발 와주세요. 석준은 월양을 따라 그녀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월양이 돌아서며 말했지요. 선비님, 사실은... 잠깐, 그 전에 내가 먼저 묻겠소. 당신은 정말 김대감의 앞잡이요? 월양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하지만 오늘 거짓말을 했어요. 선비님이 김대감을 비판하는 글을 쓴 걸 알면서도 아무 일 없다고 보고했어요. 석준이 놀라 월양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월양이 석준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분명 감시하려고 접근했는데 어느새 선비님이 다치는 게 두려워졌어요. 월향, 저도 절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은 처음이라. 석준이 월양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이 날 속인 걸 알면서도 미워할 수가 없소. 두 사람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촛불이 깜빡이더니 스르르 꺼졌습니다. 월양의 떨리는 손이 석준의 도포끈을 풀었지요. 선비님, 오늘 밤은 다 잊고 싶어요. 달빛에 비친 월양의 하얀 저고리가 소리 없이 미끄러졌습니다. 석준이 월양의 비녀를 풀자 까만 머리카락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아, 월향. 월양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석준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선비님, 이 밤이 꿈이 아니길.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두 사람의 숨결도 거칠어졌지요. 비단 이불 위로 흩어진 머리카락이 마치 먹으로 그린 난초 같았고 봄밤의 열기가 방 안 가득 차올랐답니다. 그런데 그 달콤한 입맞춤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들! 뭐 하는 짓이냐? 김대감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들이닥쳤습니다. 월양이 화들짝 놀라 석준을 가렸지요. 대감마님, 내 인연 끝까지 거짓 보고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작당을 했구나. 김대감이 석준을 가리키며 포효했습니다. 이놈이 과거장에서 날 역적으로 몬 글을 썼다. 당장 잡아가 목을 쳐라. 잠깐. 월양이 두 팔을 벌려 석준을 막아섰습니다.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정의로운 글을 썼을 뿐이에요. 뭐? 내년이 감히? 김대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좋다. 그렇게 나오면 내년의 정체를 까발려 주마. 대감마님, 제발. 다들 들어라. 이년은 3년 전에 죽은 이춘삼의 딸이다. 파라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생들과 손님들이 수군거렸지요. 뭐라고? 그 역적의 딸이? 아니, 그럼 월양이가 정승댁 아씨였단 말이요? 석준도 충격을 받아 월양을 바라봤습니다. 월향 그게 사실이오? 네. 전 이춘삼 정승의 딸 이월양입니다. 김대감이 비열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지요. 흐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나? 이춘삼 그놈이 나를 탄핵하려 하길래 먼저 역모로 몰아 죽였지. 이런 천하의 몹쓸 놈! 석준이 분노했지만 김대감은 오히려 으스댔습니다. 그리고 인연을 기생으로 만들어 내 손발로 써먹은 거야. 3년이나 말이다. 흐흐흐. 이춘삼의 딸이라. 정말 그렇게 믿고 있나? 월양의 몸이 움찔했습니다. 그 찰나의 동요를 석준은 놓치지 않았지요. 대감, 그게 무슨 말씀이오? 객, 아무것도 아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다 끝날 테니. 그때 월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한이 폭발한 것이지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 앞에서 웃으며 춤추고 밤마다 수청을 들어야 했어요. 월향, 석준이 월양을 안으려 하자 김대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둘 다 역적으로 몰아 죽여주마. 내일 아침 저작거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지만 김대감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지요. 끌어내라. 군졸들이 달려들어 두 사람을 묶었습니다. 월양은 석준을 바라보며 흐느꼈지요. 선비님 죄송해요. 다 저 때문에. 운명의 밤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은 차가운 돌바닥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월양이 먼저 입을 열었지요. 선비님, 이제 다 말씀드릴게요. 월향, 전 3년 전 그날부터 오직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월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대감이 절 기생으로 만들었을 때 차라리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복수를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버텼죠. 그래서 김대감의 앞잡이가 된 거요? 네, 그놈 곁에서 기회를 노리려고요. 그러다 안동에서 의로운 상소문을 쓴 선비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석준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날 이용하려 했구려. 처음엔 그랬어요.
선비님을 통해 김대감을 끌어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새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선비님의 고든 마음이, 따뜻한 눈빛이 절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월향, 그때 감옥 밖에서 김대감의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흐흐, 감동적이구나. 태감, 김대감이 횃불을 들고 나타났지요. 사실 난 처음부터 내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뭐라고요? 내년이 복수하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곁에 뒀지. 희망을 품게 해주고 나중에 짓밟는 게 더 재밌거든. 크아! 이런 악마 같은 놈! 석준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일을 꾸몄다. 김대감이 피 묻은 칼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젯밤 기방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거든. 범인은 물론 너다, 이석준. 뭐라고? 증인도 다 준비해뒀지. 내가 질투에 눈이 멀어 손님을 죽인 것이다. 월양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선비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에요. 그래서 더 재밌지 않나? 역적의 딸과 살인자의 조합이라. 내일 처형장에서 구경거리가 되겠구만. 김대감이 떠나자 월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 제 탓이에요. 선비님까지 이런 누명을. 걱정 마시오. 당신을 만난 건 내 생애 가장 큰 행복이었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두 사람의 마음만은 하나가 되어 있었답니다. 한밤중 석준과 월양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끼룩, 끼룩. 이 소리는 백로가 철창에 앉아 있었는데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영특한 기운이 느껴졌는데 부리로 철창을 콕콕 쪼더니 이상하게 행동했지요. 저 녀석이 왜 저래? 백로가 날아올랐다가 다시 내려앉기를 반복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말이죠. 야, 저 미친 새가 뭐 하는 거요? 감옥을 지키던 옥졸이 다가왔습니다. 이 옥졸은 마음씨 좋은 박첨지였는데 술을 좋아하는 게 흠이었지요. 에이, 저리가. 워이워이. 그런데 백로가 박첨지의 술동이를 낚아채 날아갔습니다. 아이고 내 술. 야, 이놈의 술도둑아. 박첨지가 백로를 쫓아갔습니다. 백로는 교묘하게 낮게 날며 박첨지를 어딘가로 이끌었지요. 헉헉. 이 닭대가리 같은 새야. 내 술병 내놔. 이놈아. 그렇게 쫓아간 곳은 다름 아닌 김대감 댁이었습니다. 백로가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자 박첨지도 덩달아 들어갔지요. 여기가 어디요? 헉. 김대감 댁이잖아. 처제에 들어선 박첨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로가 책상 위에 앉아 뭔가를 쪼고 있었거든요. 뭐여, 이게? 책상 서랍이 열리면서 문서 뭉치가 쏟아졌는데 호기심에 들여다본 박첨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이고 맙소사. 이건 그것은 김대감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온갖 비리의 증거였습니다. 뇌물목록, 매관매직, 심지어 이춘삼 정승을 모함한 문서까지. 세상에, 이춘삼 대감이 역적이 아니었구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뭐? 월양을 살려둔 이유, 진짜 이춘삼의 딸이 아니므로. 이게 무슨 말이야? 문서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 월행 제거 계획. 필요시 영모 연루시킬 것. 이런 일이. 박첨지가 다음 장을 넘기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거기 누구 있어? 야, 큰일 났네. 박첨지는 황급히 문서를 품에 넣고 도망쳤습니다. 백로는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감옥으로 돌아온 박첨지는 헐떡이며 석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선비, 대단한 걸 발견했소. 김대감의 비리 증거와 월양 낭자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이오. 석준과 월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첨지가 가져온 문서를 보던 월양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몸을 떨기만 했지요. 월향, 이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진짜 이춘삼의 딸이 아니라니? 월양은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박첨지가 말했습니다. 어라? 저기 누가 오는 소리가. 김대감 부하들인가? 내가 가서 맡고 있겠소. 박첨지가 황급히 나가자 어둠 속에서 머리가 하얀 여인이 나타나 월양을 불렀지요.
월향아, 어머니. 석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김대감이 계모라고 했는데 월양이 어머니라 부르다니요? 아가야,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왔구나. 여인이 주위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비 나으리, 잘 들으세요. 전 정말 월향의 친모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춘삼 대감의 정실부인이었죠. 뭐라고요? 그럼 계모가 아니란 말씀이오? 김대감이 퍼뜨린 거짓말이었어요. 10년 전부터 우리는 김대감 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0년이나요. 네, 김대감이 조정을 장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남편은 그자의 야욕을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역으로 당하셨죠. 월양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일부러 당하신 거예요. 제가 김대감 곁에 잠입할 수 있도록? 그래, 내 아버지는 모든 걸 각오하셨단다. 너를 지키기 위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계모 행세를 하라고 하셨지. 미친. 그럼 지난 3년이 다 계획이었단 말이오? 여인이 쓸쓸히 웃었습니다. 월향이가 그 수모를 다 견디며 김대감 곁에 있었던 것도 때를 기다린 것도 다 계획이었죠. 그럼 이 문서는요? 월양이 가짜라는 이 문서는? 아, 그건 김대감이 만든 거예요. 월향이를 언제든 토사구팽할 구실로 쓰려고 준비해둔 거죠. 자기가 아는 비밀이 많으니까요. 석준이 어이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아니, 뭐가 이리 꼬였어. 머리가 띵하네. 허허, 단순한 선비님이라 복잡하시죠? 하지만 이제 끝이 보입니다. 여인이 품에서 봉인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일 새벽 암행어사가 도착합니다. 10년간 모은 김대감의 죄증과 함께요.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래, 내 아버지의 충신들이 목숨 걸고 증거를 모았단다. 이제 김대감의 시대는 끝이야. 석준과 월양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길고 긴 복수극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새벽녘 한양거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명이다. 김대감을 즉시 체포하라. 암행어사가 마패를 높이 들며 외쳤습니다. 김대감은 잠옷바람에 끌려 나왔지요. 이게 무슨, 내가 누군지 알고. 닥치라. 이 간신배야. 내 죄상이 하늘에 닿았다. 박문수가 증거 문서를 펼쳐 보이자 김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이 이연, 어떻게 이 문서들을. 내가 10년간 저지른 죄악이 다 여기 있다. 김대감이 끌려가며 월양을 노려봤습니다. 내년이 한 짓이구나. 그래요. 아버지 원수. 이제야 갚습니다. 며칠 후 궁궐에서 석준이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안동의 의로운 선비여, 간신을 제거한 공이 근이 정오품 사헌부 지평에 제수하노라.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월양이 환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지요. 선비님, 축하드려요. 월향, 이제 모든 게 끝났소. 네. 이제 아버지의 한도 풀렸어요. 석준이 월양의 손을 잡으려 하자 월양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선비님, 왜 그러시오? 전 아직 갈 곳이 있어요. 뭐라고? 아버지의 충신들이 다른 지방에서도 싸우고 있어요. 김대감 같은 놈들이 아직도 백성을 괴롭히고 있다고요. 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떠나겠다는 거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제가 끝내야 할 일이에요. 월향, 3년, 아니, 그보다 빨리 돌아올게요. 모든 일을 끝내고 진짜 자유로운 몸으로. 석준이 월양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오? 꼭 돌아올게요. 이 놀이개를 가지고 계세요. 돌아와서 찾아갈게요. 월향, 그때까진 잘 계세요. 월양이 돌아서자 석준이 외쳤습니다. 기다리겠소. 평생이라도. 그때 멀리서 백로 한 마리가 마치 이별을 아는 듯이 구슬프게 울었고 석준은 놀이개를 꽉 쥐고 월양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꼭 돌아오시오. 봄바람이 쓸쓸하게 불어왔답니다. 그리고 어느새 3년이 흘렀습니다. 전라도 남원 부사가 된 석준은
청렴한 목민관으로 이름을 날렸지요. 사또, 오늘도 백성들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요. 에이, 또 왔어? 일 좀 하게 내버려 두라고. 석주는 겉으로는 투덜거렸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늘 허전했지요. 후. 월향. 손에는 3년 전 월양이 준 놀이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석주는 매일 그것을 보며 그녀를 그리워했답니다. 벌써 3년이야.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날도 석주는 동원에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사또, 저희 마을에 도적대가 나타났습니다요. 뭐, 또 도적이야? 요새 왜 이리 도적이 많은지. 그때였습니다. 하늘을 하늘을 보니 하얀 백로 한 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3년 전 그 백로처럼 보였지요. 너구나? 오랜만이다. 왜, 뭔가 할 말이 있나? 아전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사또, 왜 새한테 말을 거십니까? 아니요. 그냥. 그런데 백로가 갑자기 날아올라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이 낮게 날았지요. 잠깐, 어디 가는 거야? 석준이 급히 일어나 백로를 따라갔습니다. 아전들이 당황했지요. 아니, 사또가 갑자기 어디를 가시는 거야? 백로는 남원의 광안루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봄날의 광안루는 매화가 만발의 장관이었지요. 여기는 왜? 석준이 광안루에 도착했을 때 백로는 연못가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자 안에는 설마. 봄바람에 치마폭이 날리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보였는데 까만 머리에 꽂힌 꽃무늬 비녀가 나치겄지요. 석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월향? 여인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년 전보다 더 성숙해진 월양의 얼굴이었지요. 선비님, 아니 사또 나으리. 월양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놀이개를 찾으러 왔어요. 석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년간 기다렸던 사람이 눈앞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정말 월향이요? 네, 저예요. 드디어 돌아왔어요. 월양이 다가와 석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3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거친 손이었지요. 이 손이 대체 그동안 뭘 한 거요? 전국을 돌며 아버지의 원수들을 찾았어요.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까지 김대감 일당 73명을 모두 처단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히 눈을 감으실 거예요. 월향.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예요. 더는 복수도 거짓말도 필요 없어요. 석준이 월양을 꼭 안았습니다. 왜 이제야 온 거요? 3년이 30년 같았어. 호, 사또나으리가 되셨으면서 여전히 성질은 그대로네요? 아이고, 3년 만에 와서 하는 소리가 그거요? 둘은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백로가 기쁜 듯 날개를 펄럭였지요. 한 달 후 남원관하에서는 성대한 혼례가 열렸습니다. 아니, 우리 사또가 장가를 가신다니? 그것도 이춘삼 정승의 따님과. 백성들이 모두 나와 축하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백로 떼였지요. 저것 봐, 백로가 수십 마리나? 하늘을 가득 메운 백로들이 축복의 춤을 추었습니다. 월향, 이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네, 이제는 선비님 곁에서 평생 함께 할게요. 신방에서 석준이 월양의 저고리를 풀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오, 3년 동안 혹시 다른 사내는? 어머, 그런 질문을 하시다니. 월양이 석준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농담이오, 농담. 촛불이 사르르 타오르고 달빛이 창우지를 비췄지요. 이튿날 아침 백로 한 마리가 지붕 위에서 울었는데 마치 잘 살아라 하는 것 같았답니다. 선유선보라 하였습니다. 선한 마음은 반드시 선한 결실을 맺는 법. 석준이 베푼 작은 자비가 큰 사랑으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어떨까요? 조선 후기 깊고 깊은 산속 어딘가에 약초 캐는 사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달봉이라 했지요. 달처럼 환한 얼굴에 봉황처럼 늠름한 기상을 지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달봉은 어려서부터 약초에 관한 지식이 뛰어나 심리 안팎에서는 그를 모르는 이가 없었답니다. 달봉은 비록 산골에서 약초나 캐는 미천한 신분이었지만
그 풍채는 마치 양반집 도련님과도 같았습니다. 키는 6척이 넘고 어깨는 한자가 훌쩍 넘었으며 얼굴은 마치 옥이 다듬어진 듯 반질반질 윤이 났지요. 그러니 마을의 처녀들이 달봉을 보면 두 볼이 홍시처럼 붉어지고 과부들은 입맛을 다시며 혀를 차는 것이 일상이었답니다. 아이고, 저 달봉이 사내 말이여. 어째 하루가 다르게 더 장성해지는 것이여. 저 넓은 가슴판에 기대면 얼마나 든든할까?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못 쓴다오. 저 사내가 비록 사내써. 약초나 캐는 미천한 신분이지만 그 속내는 알 수 없는 법이요. 이렇게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달봉은 그저 묵묵히 약초나 캐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달봉의 깊은 속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달봉이 깊은 산 속에서 희귀한 약초를 찾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괜찮으십니까? 달봉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비단 옷을 입은 한 사내가 벼랑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꺾여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요. 도와주시오. 제발. 달봉은 망설임 없이 그 사내를 업고 자신의 초가로 향했습니다. 초가에 도착한 달봉은 먼저 사내의 다리를 살폈습니다. 다행히 부러진 것은 아니었으나 심하게 삐었고 여러 군데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잠시만 참으십시오. 약을 발라드리겠습니다. 달봉은 재빨리 자신이 직접 만든 약을 꺼내 사내의 다리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약차를 끓여 사내에게 건넸지요. 이 약차를 드시면 통증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깊은 산 중에 어인일로? 내가 사냥을 하다가 사슴을 쫓다 벼랑에서 미끄러졌소. 자네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큰 은혜를 입었소이다. 별 말씀을요. 산에서 약초를 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내는 달봉의 초가에서 이틀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달봉은 정성껏 사내를 간호했고 사내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지요. 사흘째 되는 날 사내는 달봉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무엇인가? 소인은 달봉이라 합니다. 달봉이라. 이름이 특이하구려. 자네는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 중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가? 어릴 적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여기서 살게 되었지요. 달봉의 대답에 사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자네에게 정직히 말하겠소. 나는 인근 고을의 사또요. 내 이름은 이주백이요. 자네가 베풀어준 은혜 잊지 않겠소. 아이고, 사또 날이셨습니까? 소인이 무례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달봉이 황급히 큰 절을 올리려 하자 이주백 사또는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무릎을 꿇을 필요 없소. 오히려 내가 자네에게 큰 신세를 졌으니 말이오. 내 관하로 돌아가면 자네에게 살해하고 싶소. 관하로 찾아와 주겠소? 달봉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소인은 산에서 약초나 캐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저 사또 나리께서 무사히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주백 사또는 달봉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여. 은인을 그냥 보낼 수는 없소. 내일 하인들이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니 그때 같이 가주시오. 내 부탁이요. 사또의 간곡한 부탁에 달봉은 결국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약속대로 관아의 하인들이 왔고 달봉은 사또와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관아에 도착한 달봉은 그 웅장함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달봉은 이제껏 이렇게 큰 집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곧바로 내실로 달봉을 안내했습니다. 여보, 내가 산에서 다쳤을 때 나를 구해준 은인을 데려왔소. 사또의 부름에 한 여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 순간 달봉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사또의 아내는 너무도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하얀 피부에 가는 눈썹, 그리고 붉은 입술은 마치 그림에서 걸어 나온 듯했고 그 자태는 선녀가 하강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하라 합니다. 남편이 산에서 다쳤을 때 구해주셨다고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연하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자 달봉은 갑자기 말문이 막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리 놀란 표정인가? 내 아내에게 인사를 건네보게. 아, 이에 소인은 달봉이라 합니다. 사또 나리를 도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부인께서 감사하실 일이 아닙니다. 달봉이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연하의 눈가에 슬픔이 어려 있는 것을 달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마음에 근심이 있는 듯했지요. 달봉, 알고 보니 자네가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 예, 어릴 적부터 약초를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산에서 배운 것일 뿐
대단한 지식은 아닙니다. 자네 겸손함이 참으로 미덕이요. 실은 내 아내가 오래 앓고 있는 병이 있어. 의원들이 몇이나 봤지만 차도가 없어 걱정이오. 혹시 자네가 한번 봐줄 수 있겠소? 연하는 당황한 기색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건 좀. 괜찮소 여보. 달봉은 은인이자 약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오. 자네 병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이오? 연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달봉도 당황하긴 마찬가지였지만 사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소인이 미천하여 부인의 병을 살필 자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또 나리의 부탁이시니 한번 보겠습니다. 달봉은 조심스럽게 연하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이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안색도 창백했고 눈가에는 피로의 기색이 역력했지요. 부인께서는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작년 겨울부터 시작되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러우며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한 입맛이 없어 음식도 잘 넘어가지 않아요. 달봉은 진지하게 증상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이 보기에는 기혈이 허하고 심장에 화가 쌓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달봉은 관아에 머물며 연하의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봉이 직접 산에서 캐온 약초들로 약을 달여 연하에게 주었고 매일 그녀의 상태를 살폈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하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었고 안색도 밝아졌습니다. 사또는 기뻐하며 달봉에게 후한 사례를 약속했지만 달봉은 정중히 거절했지요. 그저 연하의 병이 나아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또는 점차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연하의 병이 나아진 것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단순히 약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지요. 사또는 자신도 모르게 연하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달봉이 연하를 찾아와 약을 건넬 때 연하의 안색이 갑자기 밝아지고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마치 봄날의 꽃이 햇살을 받아 활짝 피어나는 듯했지요. 내가 아내와 함께한 10년 동안 저런 표정을 본 적이 없구나. 사또는 그런 연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그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이 쓰라렸지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연하가 드디어 활기를 찾고 행복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내 아내가 저리 웃는 모습을 처음 보는구나. 사또는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에 대한 연민이 더 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연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달봉이 매일 연하를 보면서 점점 그녀에게 마음이 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연하의 미소, 그녀의 맑은 눈동자, 부드러운 말투, 모든 것이 달봉의 마음을 사로잡았지요. 하지만 달봉은 그런 마음을 철저히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연하는 사또의 아내였고 자신은 그저 산에서 약초나 캐는 미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연하 역시 달봉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달봉의 따뜻한 보살핌과 진심 어린 걱정에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었지요. 하지만 연하 역시 그런 감정을 철저히 감추었습니다. 자신은 사또의 아내였고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부인, 오늘은 어떠십니까? 약은 잘 드셨습니까? 예.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당신이 준 약을 먹고 나니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나으신 것은 아니니 계속해서 약을 드셔야 합니다. 둘만 있을 때면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곤 했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실수로 손이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느껴졌지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의 하인 복돌이가 달봉이가 연하마님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돌이는 어릴 적부터 연하를 사모해왔다고 합니다. 연하가 사또와 혼인한 후에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달봉이 연하의 곁에 있는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이봐, 달봉, 자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벌써 부인의 병은 다 나았을 텐데 왜 아직도 관아에 머물고 있는 거지? 아직 부인의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오. 그래서 조금 더 머물며 지켜보고 있는 것이오. 그럴 리가 있나? 부인께서는 이미 건강해 보이는데. 복돌이의 시선에는 의심과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달봉은 이 상황이 위험하다고 느꼈지만 연하를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는 관아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달봉은 연하를 위해 특별한 약을 지으려고 약초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때 연하가 찾아왔지요. 달봉 씨,
오늘 만든 약은 어떤가요? 벌써 다 되었나요? 아니요. 아직 한 가지 약초가 부족합니다. 곧 완성될 것입니다. 연하는 달봉이 약 만드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달봉의 넓은 어깨와 강인한 손에 머물렀지요. 그런 연하의 시선을 느낀 달봉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달봉 씨, 당신 덕분에 내 병이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부인의 의지가 강하셔서 빨리 나으신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병석에 누워 있었을 거예요. 연하의 진심 어린 말에 달봉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창고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십니까? 달봉이 문으로 달려가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달봉이 문을 세게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이런, 누군가 우릴 가둔 것 같아요. 연하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달봉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곧 누군가 우리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고 찾으러 올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창고 안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연하는 추위에 떨기 시작했지요. 부인, 괜찮으십니까? 여기 제 저고리라도 걸치십시오. 달봉은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연하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감기가 들겠어요. 저기 구석에 있는 낡은 포대기라도 함께 덮고 있어야겠습니다. 달봉은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포대기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이 덮기에도 모자랄 정도로 작았지요. 그럼 제가 저쪽 구석에서 있겠습니다. 부인께서 덮으시지요. 아니에요. 이러다가는 우리 둘 다 병이 들 거예요. 그냥 함께 덮고 있어요. 연하의 말에 달봉은 당황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좁은 낡은 포대기 하나를 함께 덮고 나란히 앉았지요.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이며 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인, 그냥 연하라고 불러주세요. 여기서는 우리 둘뿐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괜찮아요. 지금은 사또의 부인이 아닌 그냥 한 여인으로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연하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달봉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지요. 사실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연하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또의 부인이시고 저는 그저 산에서 약초나 캐는 미천한 신분이라. 달봉의 말을 듣던 연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이상했어요. 하지만 나는 사또의 아내고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두 사람의 마음이 처음으로 진실되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봉은 조심스럽게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고 달봉은 참을 수 없는 충동의 연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이건 옳지 않아요. 연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달봉의 품에 깊이 안겨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달봉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도 바람 소리도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 울려 퍼졌지요. 아이고, 이런 감정이 죄라면 나는 기꺼이 지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좁은 약초 창고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비가 창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숨결과 속삭임이 섞여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지요. 당신 품에 안기니 모든 병이 나은 것 같아요. 연하의 속삭임에 달봉은 그녀를 더 꼭 안았습니다. 연하, 당신을 위해서라면 이 세상 끝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되는 사이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당신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에 빠져들었지요. 그때 연하의 옷고름이 스르륵 풀리더니 그 아래 하얀 살결이 달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선녀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본 나그네처럼 달봉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요. 당신의 품에 안기니 정말 신기하게도 병이 낫는 것 같아요. 그러자 갑자기 달봉의 아래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에서 고개를 빼꼼 내미는 것처럼 혹은 봄날 땅속에서 쑥쑥 솟아오르는 죽순처럼 달봉의 그곳이 쇳불처럼 딱딱하게 일어서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이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연하가 놀란 눈으로 달봉의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봉은 당황한 기색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연하가 그의 손을 붙잡았지요. 괜찮아요. 놀란 척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금지된 사랑의 꽃을 피웠고 어느새 창고 밖은 새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지요. 달봉과 연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곳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연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사또의 아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게다가 사또는 나에게 항상 잘해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배신한다면 달봉은 연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도 사또에게 은혜를 입은 몸이었기에 이렇게 배신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사랑한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봉과 연하는 황급히 옷을 바로 입고 일어섰지요. 문 앞에는 복돌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달봉 내 놈은 어젯밤 부인과 함께 약초 창고에 갇혀 있었구나. 이 일을 사또께 아뢰어야겠어. 달봉은 복돌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우리를 가둔 것이냐? 그래, 이 몸이 가뒀다. 너 같은 놈이 감히 사또 부인을 넘볼 줄이야. 달봉이 주먹을 불끈 쥐자 연하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달봉씨, 이러면 더 큰 일이 벌어질 거예요. 복돌이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사또께서 돌아오시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입니다. 이 일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연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복돌아,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나는 그저 야간에 병이 악화되어 달봉씨에게 약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그런데 갑자기 창고 문이 잠겨 우리가 갇혀버린 것이다.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이겠지? 복돌이는 당황한 기색으로 연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분명히 둘이 무엇이더냐? 내가 본 것이 있느냐? 아니, 그건 아닙니다만. 그럼 어서 비켜라. 내가 어젯밤 약초 창고에 갇혀 있어. 제대로 약을 먹지 못해 병이 더 심해졌다.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야겠다. 연하는 당당하게 말하고는 복돌이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달봉도 연하의 뒤를 따랐지요. 복돌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달봉은 되도록 연하와 만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연하에 대한 감정은 사그라들지 않았지요. 매일 밤 달봉은 연하와 함께한 그 밤을 생각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편 연하도 달봉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또의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하려 노력했지요. 그녀의 마음은 두 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왔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어사는 모든 관아를 순찰하며 부정부패를 조사한다고 했지요. 사또는 당황하여 관아를 정비하고 모든 하인들에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사가 도착하는 날이 왔지요. 그는 묵묵히 관아를 둘러보더니 마지막으로 사또를 만나기 위해 내시로 향했습니다. 사또 이주백을 뵙고자 합니다. 사또는 긴장한 채로 어사를 맞이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어사님, 그 순간 사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어사의 정체는 바로 전 정승의 아들 이기환이었습니다. 이기환은 수년 전 정변으로 집안이 몰락하여 도망쳐야 했던 인물이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조정의 신임을 얻어 어사의 지위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사또님? 세상이 많이 변했죠? 사또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아, 이기환 대감.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정변 때 저희 가문이 모함을 받아 몰락했었죠. 하지만 진실이 밝혀져 이제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저는 어사가 되어 전국의 관아를 순찰하고 있습니다. 사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기환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사또님, 당신의 아내 연하는 원래 저와 혼인하기로 약속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정변으로 저희 가문이 몰락하자 그녀의 아버지는 약속을 깨고 그녀를 당신에게 시집 보냈죠.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 제가 복권되었으니 연하를 데려가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연하는 이미 내 아내요. 당신이 어사라고 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을 수는 없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조정에서 받은 명령장이 있습니다. 연화의 아버지가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그녀를 당신에게 시집 보낸 것은 불법이었으니 이제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또는 창백한 얼굴로 이기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사의 권한은 절대적이었고 조정의 명령에는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연화를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기환의 요청에 사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하인을 불러 연화를 모셔오라고 명령했지요. 잠시 후 연화가 나왔는데 그녀는 어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환 도령? 오랜만이오. 연화, 나를 알아보는군요. 연화는 당황한 기색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또는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곳까지 무슨 일이신지. 내가 복권되었소. 이제 당신을 데려가려고 왔소.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사또의 아내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소. 당신의 아버지가 나와의 약속을 어기고 당신을 이주백 사또에게 시집 보낸 것은 불법이었소. 조정에서도 그렇게 판단했고 나는 당신을 데려갈 권리가 있소. 연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요. 한편으로는 달봉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또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약혼자 기환이 나타나 그녀를 데려가겠다고 하니 그녀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지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이기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내일 정오까지 시간을 드리겠소. 하지만 그때는 반드시 함께 떠나야 하오. 이기환은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사또와 연화는 침묵 속에 남겨졌지요. 미안해요. 사또 나리. 괜찮소. 연화.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오. 법을 어긴 것은 당신의 아버지였으니. 사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그녀를 보내는 것이 너무 아팠지요. 하지만 그에게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또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어. 연화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혼인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소? 그건 내 병은 어릴 적부터 있었소. 의원들은 내가 자식을 가질 수 없다고 했지. 사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소. 하지만 내 가문의 권세를 탐내어 그 사실을 모른 척하고 당신을 내게 시집 보냈지. 연화는 놀란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사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그의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소. 가시오. 짐을 챙기시오. 내일이면 당신은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이 떠나는 것은 어사와 함께가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일 것이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오. 당신은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사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시오. 짐을 챙기시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이오. 사또는 눈물을 참으며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지요. 그런데 그때 달봉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사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연화는 달봉을 보자마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달봉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지요. 어사의 정체, 과거의 약혼, 내일 그녀가 떠나야 한다는 것까지. 달봉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의 마음도 아팠지만 그는 연화의 마음을 더 걱정했지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달봉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만약 부인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함께 도망치는 것은 어떨까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연화는 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그녀의 마음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사또에게도 어사에게도 너무 큰 배신이 될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간다 한들 결국은 잡힐 것이고 그때는 당신까지 위험해질 거예요. 달봉은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 아팠지요. 그럼 당신은 정말 그 어사와 함께 떠나시겠습니까?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길인 것 같아요. 사또도 당신도 모두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달봉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연하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지요. 적어도
이별 인사는 제대로 하고 싶어요. 연하의 말에 달봉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달빛 아래 마지막 만남을 가졌고 영원히 기억 속에 서로를 간직하기로 약속했지요. 다음 날 정오, 연하는 이기환 어사와 함께 관할을 떠났습니다. 사또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달봉은 멀리서 그녀의 행렬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연하는 관하에서 사라졌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봉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요. 그는 더 이상 관하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사또는 달봉을 불러 고마움을 표하고 선물을 주려 했지만 달봉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저 산으로 돌아가 약초를 캐며 지내고 싶다고 말했지요.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소? 예, 사또나리. 제가 받은 은혜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 저는 산으로 돌아가 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사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 말고 찾아오시오. 내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오. 달봉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관할을 떠났습니다. 그는 다시 산골로 돌아가 약초를 캐며 지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연하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달봉이 깊은 산 속에서 약초를 캐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지요. 달봉은 경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십니까? 달봉 씨, 그 목소리에 달봉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지요. 거기에는 연하가 서 있었습니다. 연하 씨, 어떻게 여기에 오셨소? 연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어사와 함께 가셨잖소. 그건 다 거짓이었어요. 연하의 말에 달봉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연하는 달봉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사또는 연하가 달봉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연하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었고 동시에 그녀의 행복도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옛 친구인 이기환과 계획을 세웠지요. 이기환은 실제로 어사가 아니었고 그저 사또의 부탁으로 연출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연하가 어사와 함께 떠났다는 명목으로 관할을 떠나게 해줌으로써 그녀의 명예도 지켜주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사또 나리가 우리를 위해 이런 일을 꾸몄어요. 그게 정말인가요? 저도 그분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하지만 그분은 제가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달봉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이제 네, 이제 저는 자유예요.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당신이 원한다면요. 달봉은 주저없이 연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물론입니다. 제 평생 당신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재회했고 산골에서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달봉은 계속해서 약초를 캐며 병자들을 치료했고 연하는 그를 도우며 함께 살았지요. 그들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고 얼마 후 귀여운 아이도 태어났습니다. 한편 사또 이주백은 조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한양으로 승진하여 떠났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훗날 훌륭한 정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복돌이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하여 스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질투와 욕심을 반성하며 살았다고 하지요. 이렇게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봉과 연하의 사랑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전해졌지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랑, 상대방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 이주백 사또의 사랑은 성상여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남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또는 자신의 행복보다 연하의 행복을 먼저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가장 숭고한 형태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타인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을 이해하게 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마을에 명덕이라는 점쟁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덕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아이고, 명덕아. 너는 눈은 못 보지만 마음은 너무나 잘 보는구나. 어머니는 어린 명덕이를 보며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실제로 명덕이는 누군가 거짓말을 하면 바로 알아챘고 슬픈 일이 있을 사람을 미리 알아내기도 했지요.
세월이 흘러 명덕이가 장성한 후 그는 마을에서 점쟁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요상해라.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점을 친단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명덕이 마을에 정착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어머나, 명덕이가 우리 집 큰딸새를 딱 맞춰봤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아들 과거 시험도 정확히 맞췄다니까. 그런데 명덕이의 점술법은 참으로 독특했지요. 손끝으로 보는 관상이라고 하니 참 신기하지 않소? 그러게 말이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져서 관상을 본다니. 마을 사람들은 명덕이의 특별한 점술법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명덕이는 손끝의 감각만으로도 그 사람의 얼굴 생김새와 성격, 심지어 운명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 소문이 났지요. 얼굴을 직접 만져봐야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습니다. 명덕이는 이렇게 설명하며 손님들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우리 순이가 명덕이한테 점 보러 갔다 와서는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갛노? 순이 어머니가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금순이도 그래. 점 보고 오면 하루 종일 해벌쭉 웃고만 있어. 금순이 어머니도 맞장구 쳤지요. 이상하게도 명덕이를 찾아가는 건 젊은 처녀들이 대부분이었고 점을 보고 온 처녀들은 모두 상기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뭐가 그리 좋다고 저렇게 웃어대는 거야? 명덕이가 점을 참 잘 봐주나 보지. 부모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처녀들은 모두 명덕이를 칭찬하기 바빴지요. 명덕 선생님은 정말 신통해요. 손끝만으로도 우리 마음을 다 알아보시니까요. 그렇게 명덕이의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답니다. 그런데 명덕이에게 점을 보러 오는 처녀들이 점점 늘어나자 명덕이는 더욱 그럴듯한 설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처녀 순이가 명덕이의 집에 점을 치러 왔답니다. 아가씨, 정확한 관상을 보려면 얼굴뿐만 아니라 목덜미의 윤기도 살펴봐야 합니다. 명덕이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자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어서 봐주세요. 그리고 손목의 맥박도 짚어봐야 하고 어깨의 기운도 확인해야 하지요. 아이고, 점 보는 게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구나. 순이는 순진하게 감탄하며 명덕이의 말을 믿었습니다. 명덕이의 따뜻한 손이 순이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지자 순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어머, 명덕 선생님 손이 참 따뜻하네요. 손끝에 기운이 모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관상을 정확히 보려면 이 기운을 전해드려야 하오. 명덕이가 그럴듯하게 설명하자 순이는 더욱 믿음이 갔습니다. 오, 그런 거였구나. 명덕이의 손이 순이의 목덜미를 살살 어루만지자 순이는 몸이 살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점 보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지? 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명덕이는 은근히 미소를 지었지요. 그건 아가씨의 운명이 바뀌려고 하는 징조입니다. 가슴이 뛰는 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지요. 어머, 정말요? 그럼 제 운사는 어떻게 될까요? 순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묻자 명덕이는 더욱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곧 훌륭한 남자를 만나게 될 거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곳에서 말이지요. 아이고, 그럼 좋겠네요. 명덕 선생님 정말 신통하셔. 순이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에 와서도 계속 명덕이의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지요. 그런데 며칠 후 금순이도 명덕이를 찾아왔습니다. 명덕 선생님, 저도 점 좀 봐주세요. 그럼요. 어서 앉으시오. 금순이 역시 명덕이의 손길을 받으며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가슴이 이렇게 뛰네. 그렇게 명덕이를 찾는 처녀들은 하나둘 늘어만 갔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찾아오는 건 바로 순이었지요. 명덕 선생님, 또 왔어요.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명덕이의 집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미 3번째 방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순이 아가씨.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소? 아이고, 그게 우리 어머니가 김서방네 총각이랑 혼담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순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총각이 저한테 맞는 사람인지 점 좀 봐주세요. 저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소? 그럼 더 정확한 점을 봐드려야겠구려.
명덕이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순이를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오. 그런데 혼담점을 보려면 심장 박동을 확인해야 정확하게 볼 수 있어. 심장 박동이요? 순이가 의아해하자 명덕이는 그럴듯하게 설명했지요. 그렇소.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 봐야 그 사람과의 궁합을 알 수 있지요.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어서 확인해 주세요. 순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덕이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순이의 봉긋한 가슴 위에 살짝 올리자 순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어머나, 가슴이 왜 이렇게 빨리 뛰지? 아, 이건 좋은 징조라고 볼 수 있어. 심장이 건강하다는 뜻이지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건 관상을 보는 기운 때문이요. 이제 얼굴의 윤기도 봐야 하고 목의 혈색도 확인해야 하오. 명덕이의 손이 순이의 얼굴을 천천히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뺨에서 목덜미로, 목덜미에서 어깨로. 아이고, 선생님. 그런데 이게 정말 점술인가요? 당연하지요. 이렇게 해야 아가씨의 기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특히 혼담점은 더욱 세심하게 봐야 하지요. 그럼 계속 봐주세요. 순이는 명덕이를 완전히 믿고 있었답니다. 잠시 뒤 명덕이의 손이 점점 더 대담해지자 순이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이건 전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순이가 부끄러워하며 몸을 살짝 뒤로 빼자 명덕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낭자, 이건 아주 중요한 과정이오. 혼담점에서는 여인의 기운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오. 그래요? 그럼 계속 해주세요. 순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명덕이의 따뜻한 손길이 순이의 온몸을 어루만지자 순이는 마치 복숭아꽃이 피어나듯 점점 여인스러워져 갔습니다. 아이고, 이상해. 몸이 이렇게 뜨거워지는 게 정상인가요? 그럼요. 그건 아가씨의 내면에 깔려있던 기운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는 거라오. 아주 좋은 징조이지요. 그럼 다행이에요. 처음 경험하는 거라 무서웠거든요. 시간이 흘러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갈 무렵 순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왔을 때의 순진한 처녀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이었지요. 어머나, 벌써 이렇게 늦었네요. 순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나려 하자 갑자기 현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요? 순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지요. 명덕님이 이미 제 몸을, 제 모든 걸 다 아셨으니 저는 이제 시집도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자 명덕이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아가씨가 시집을 못 가게 되면 내가 책임지면 되지 않소?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물론이지요. 제가 아가씨를 이렇게 만든 이상 당연히 책임지는 게 맞지요. 명덕이가 진정성 있게 말하자 순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고마워요, 명덕님. 그렇게 순이와 달콤한 시간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순이의 변화를 눈치챈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금순이었지요. 어머, 순이 언니가 요새 왜 저렇게 예뻐졌지? 금순이는 순이가 길을 걸을 때마다 유난히 엉덩이가 실룩거리고 가슴이 커지고 자신감 넘치는 성숙한 여성스러워진 모습을 보며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장님 점쟁이한테 점 보러 간 다음부터 저렇게 변했는데. 금순이는 질투심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마을에서 가장 예쁘다고 소문난 자신보다 순이가 더 눈에 띄게 되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야, 나도 그런 점 봐달라고 해야겠어. 금순이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명덕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지요. 명덕 선생님, 저예요, 금순이. 어서 오시오. 금순이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찾아오셨소? 명덕이가 문을 열어주자 금순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명덕 선생님, 저도 순이 언니처럼 그런 점 봐주세요. 그런 점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명덕이가 모른 척하자 금순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아이고,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순이 언니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저도 그렇게 변하고 싶어요. 아, 혹시 혼담점을 말씀하시는 거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순이보다 더 정확한 점을 원해요. 더 정확한 점이라니요. 그것이 무슨 말이오? 그때 금순이가 당당하게 말하며
갑자기 스스로 옷고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라, 금순이 아가씨. 그렇게 급하게 하시면 괜찮아요.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점 보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고, 이렇게 열심인 손님은 처음이오. 명덕이는 금순이의 적극성에 오히려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의 처녀였습니다. 어서요, 선생님. 저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 금순이가 재촉하자 명덕이는 헛기침을 했지요. 어텀, 그럼 천천히 시작해 보겠소. 명덕이가 조심스럽게 금순이에게 다가가자 금순이는 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손이 참으로 부드럽고 묘하네요. 그런데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금순이가 당당하게 말하자 명덕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라, 금순 씨는 정말 대담하시군요. 당연하죠. 저는 순이 언니처럼 수줍어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점 보는 건데 뭘 그리 부끄러워해요? 금순이는 명덕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몸에 더 확실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점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순이 언니는 너무 소극적이었나 봐요. 명덕이는 금순이의 적극성에 당황하면서도 내심 흥미로워했지요. 그렇다면 더 정확한 관상을 위해 여기도 봐야겠소. 어디든 좋아요. 저는 정확한 점이 궁금하거든요. 시간이 흐르자 금순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점술이라는 게 서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로 본다니 무슨 말씀이시오? 아이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선생님의 관상도 제가 봐드릴게요. 그래야 공평하잖아요. 금순이가 갑자기 명덕이를 역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명덕이의 가슴팍을 훑기 시작했지요. 어이쿠, 금순이 아가씨, 이건 좀. 왜요? 저도 점술 배우고 싶은데 실습을 해봐야죠. 선생님 가슴도 참 단단하네요. 금순이의 대담한 말에 명덕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런 말씀을. 어머, 선생님도 부끄러워하시네요. 그럼 여기는 어떠세요? 금순이의 손이 점점 더 아래쪽으로 향하자 명덕이는 마치 거북이가 고개를 내밀듯 어쩔 수 없이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금순이 아가씨, 정말 대담하시오. 저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어머나, 선생님 여기가 이렇게 단단해지시네요. 그건 말이오. 점술의 기운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소. 명덕이가 변명하자 금순이는 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그 기운을 확인해 볼게요. 아이쿠, 하늘이시여. 그렇게 잡고 휘두르시면 뽑히겠소. 조금만 참아봐요. 저는 순이 언니보다 더 꼼꼼하게 점을 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둘은 서로 탐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순이는 정말 적극적이어서 명덕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척척해냈지요. 아이고, 이제야 점술이 뭔지 알겠어요. 정말 신기한 학문이네요. 그런데 밤새도록 공부해도 될까요? 밤새도록이라니. 네. 저는 한번 시작하면 기절할 때까지 안 그만두거든요. 그렇게 금순이와 명덕이는 밤새도록 서로의 관상을 보며 뜨겁게 공부를 했답니다. 금순이는 순이와 달리 매우 적극적이고 대담해서 명덕이가 오히려 당황할 정도였지요. 해가 뜰 무렵 금순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점술이란 건 신묘한 맛이네요. 순이 언니가 왜 그렇게 변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금순이 아가씨는 정말 뛰어난 분이오. 이렇게 열심이고 적극적인 분은 처음 보오. 그럼 앞으로도 자주 와서 공부해도 될까요? 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물론이오. 언제든지 환영이오. 그렇게 명덕이에게는 순이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의 두 번째 단골 손님이자 제자가 생겼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명덕이의 집에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성숙한 매력을 가진 과부 영숙이었지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여유롭게 울렸습니다. 명덕 선생님, 계시지요? 목소리부터가 순이나 금순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나이가 좀 더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에 깊이가 있었지요. 어서 오시오. 영숙 마님께서 웬일로 저를 찾아오셨소? 명덕이가 문을 열어주자 영숙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요즘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군요. 명덕 선생님이 점을 참 잘 본다고 말이에요. 그런 소문이 있소? 과찬이십니다. 특히 젊은 처녀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던데요. 순이도 그렇고 금순이도 그렇고 모두 선생님 댁만 드나들더라고요.
영숙의 말에 명덕이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저 점수를 받으렸을 뿐이요. 그 점술이라는 게 참 특별한 모양이던데요? 그 애들이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해벌쭉 웃고만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런 어린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점수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왔답니다. 차원이 다르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아이고,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영숙이 당당하게 말하며 명덕이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는 자세부터가 남달랐지요. 저는 이미 남편과 함께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순이나 금순이 같은 풋내기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요. 그렇소? 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영숙이 갑자기 명덕이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런 관상법도 있답니다. 그때 영숙의 손이 명덕이의 손목을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이 순이의 순진함도 아니고 금순이의 서툰 적극성도 아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숙련된 기법이었지요. 아이고, 영숙마님, 이건 좀... 어머, 선생님이 당황하시네요.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영숙은 명덕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척척 알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이것도 모르셨나요? 영숙이 명덕이의 가슴팍을 능숙하게 어루만지자 명덕이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아시오? 제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 줄 아세요? 그동안 순이나 금순이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을 뿐더러 더 좋은 방법도 알고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라니? 이런 건 어떠세요? 영숙이 갑자기 명덕이를 뒤로 밀어 눕히더니 말을 타듯 그 위에 올라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영숙마님, 이건 너무... 왜요?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관상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선생님이 이런 고급 기법은 모르시나요? 영숙의 말에 명덕이는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결국 명덕이는 영숙 앞에서 완전히 굴복하고 말았답니다. 영숙마님, 내가 배우겠소. 가르쳐 주시오. 그럼 선생님이 제 제자가 되는 건가요? 그런 셈이지요. 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자신의 가슴을 두 손으로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선생님께 진짜 고급 점수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렇게 명덕이는 오히려 영숙에게 점수를 배우는 신세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명덕이의 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순이와 금순이가 거의 동시에 찾아온 것이었지요. 명덕 선생님, 오늘도 점 봐주세요. 순이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금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순이 언니. 나도 오늘 점 보러 왔는데. 두 처녀가 서로를 보며 어색해하고 있을 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젊은 것들이 벌써 와 있네요. 바로 영숙이었는데 새 여인이 명덕이의 집 앞에서 마주치게 된 것이지요. 어머, 영숙마님도 점 보러 오셨나요? 순이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요. 나도 명덕 선생님께 배울 게 있거든요. 영숙이 의미심장하게 웃자 금순이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누구 차례로 점 볼 거예요? 당연히 제가 먼저죠. 제가 가장 먼저 왔거든요. 순이가 당당하게 말하자 금순이가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거의 동시에 왔는거려. 어린 것들이 참 나이 순서로 하는 게 어때요? 영숙이 끼어들자 두 처녀가 동시에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명덕이는 집 안에서 이 소동을 듣고 있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오? 왜 이렇게 시끄럽소? 세 여인이 동시에 명덕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명덕 선생님, 저 먼저 점 봐주세요. 명덕이는 이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내심 우쭐했습니다. 아이고, 모두들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차례차례 해보시오. 그럼 누구부터요? 세 여인이 동시에 물어보자 명덕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내 소중한 손님들인데 순서를 정하기가 어렵소. 그럼 제비 뽑기로 할까요? 순이가 제안하자 다른 두 여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오. 그럼 그렇게 하시오. 그런데 이때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봐라. 점쟁이 집에 저렇게 여자들만 몰려있네. 그러게 말이야.
점쟁이 집엔 왜 맨날 처녀들만 드나드노? 뭔가 수상하지 않아. 점 보는데 왜 하루 종일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 순이도 요새 명덕이한테만 가더라. 마을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명덕이가 뭔 수작을 부리는 건 아닐까? 눈먼 사람이 점을 제대로 본다는 게 아무래도 이상해.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명덕이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은 눈앞의 새 여인을 어떻게 할지가 더 급한 문제였답니다. 자, 그럼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오. 밖에서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소. 명덕이가 새 여인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마을 저편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도둑대가 나타났어. 도둑대라고? 어디서? 마을 사람들이 부산스럽게 뛰어다니기 시작했고 이윽고 마을 이장이 종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집안에 숨으시오. 검은 호랑이 도둑대가 마을로 몰려오고 있어. 이 소리를 들은 마을 남정네들은 모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지? 저 무서운 도둑대를 어떻게 막아내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숨어 있자. 맞아. 괜히 나섰다가 죽기만 하면 어쩔 거야? 마을의 젊은 총각들도 모두 겁에 질려 집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어머, 저 겁쟁이들 좀 봐라. 남자라는 것들이 저럴 수가 있나? 얼마 후 정말로 흉악하게 생긴 도둑대가 마을 한복판에 나타났습니다. 그하하! 이 마을 놈들은 다 어디 숨었나? 도둑 우두머리가 큰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나와라! 돈 되는 것은 모두 내놓아라! 안 그러면 집집마다 불을 질러버릴 테다! 도둑들이 이렇게 위협하는데도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떨고만 있었는데 그때 명덕이가 홀로 집에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마을에서 소란을 피우는 거요? 도둑들이 명덕이를 보더니 박장대소했습니다. 하하! 저것 좀 봐라! 장님 점쟁이가 우리 앞에 나타났네! 크크크! 앞도 못 보는 놈이 우리한테 뭘 하겠다고 나왔느냐? 저 불쌍한 놈은 우리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지? 도둑들이 명덕이를 보고 우습게 여기며 비웃었습니다. 어이 장님! 어서 꺼져! 안 그러면 너도 같이 해치워버린다! 애들아! 이 마을에 있는 젊은 처자들은 모두 잡아들여라! 도둑 우두머리가 위협하자 명덕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도둑놈들아! 마을 처녀들과 내 소중한 여인들을 건드렸다가는 혼이 빠질 줄 알아라! 내 놈의 여인들이라고? 크아! 눈먼 놈이 무슨 재주로 여인이 있다는 말이냐? 그래, 이놈들아. 이 세 여인들은 모두 내 연인들이다. 순이, 금순이, 영숙이 모두 내 소중한 여인들이다. 이들을 잡아려거든 먼저 나를 상대해야 할 것이다. 이런 미친 놈을 봤나? 눈먼 주제에 우리를 상대하겠다고? 하지만 명덕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크아! 미친 놈 같으니라고! 그럼 죽어봐라! 도둑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들아! 저 눈먼 놈부터 해치워라! 예, 우두머리님. 도둑 5명이 명덕이를 향해 달려들었는데 그 순간 해가 완전히 졌고 달도 별들도 없이 마을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앞이 안 보이잖아. 도둑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매야. 어디 갔냐? 방금까지 옆에 있었는데. 어디 갔지? 철매야. 어둠 속에서 도둑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끝에 있던 도둑부터 그 다음에는 옆에 있던 도둑까지. 아이고, 뭔 일이야? 왜 자꾸 사람이 없어져? 두목, 이상합니다. 부하들이 자꾸 사라집니다. 남은 도둑들이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뭐? 그럴 리가 있나? 어서 저 장님을 잡아라! 우두머리가 큰 소리 쳤지만 곧 그도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서기도 없어졌네. 방금까지 내 옆에 있었는데. 그러더니 또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워. 이게 뭔 일이야? 결국 우두머리 혼자만 남게 되었는데 그때 어둠 속에서 명덕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떠시오? 이제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소? 누구야?
어디 있어? 우두머리가 벌벌 떨며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놈은 귀신이다. 도망쳐라. 도둑 우두머리가 도망간 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둑들이 다 사라졌네. 어떻게 된 거야?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명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눈먼 사람이 도둑대를 다 물리쳤지? 정말 신기한 일이네. 명덕이가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어둠은 눈먼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소. 오히려 내 세상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명덕이를 영웅처럼 바라보며 박수를 쳤답니다. 그리고 그때 순이, 금순이, 영숙이 명덕이에게 달려와 그를 꼭 안아주었지요. 우리 명덕님이 최고예요. 그렇게 명덕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고 도둑대를 물리친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명덕이를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명덕이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구원받았어. 앞도 못 보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이. 마을 사람들이 명덕이를 칭찬하는 가운데 순이, 금순이, 영숙이 명덕이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명덕님 정말 멋져요. 순이가 명덕이의 팔을 꽉 붙잡으며 말하자 금순이도 다른 쪽 팔을 붙잡으며 맞장구 쳤지요. 그러게요. 저렇게 용감한 줄 몰랐어요. 호호, 역시 내다 점찍어둔 남자야? 영숙이도 뒤에서 명덕이를 꼭 안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새 여인은 명덕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덕님,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말이오? 사실은 저희 모두 명덕님과 정식으로 혼인하고 싶어요. 맞아요. 저도 명덕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오? 세 분이 모두? 네. 저희는 이미 명덕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순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명분이 모두 나와 혼인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소. 명덕이가 당황해하자 영숙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능력 있는 남자는 여러 아내를 둘 수 있다고. 그래요. 명덕님은 영웅이니까 가능해요. 금순이도 거들었지요. 명덕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모두 내 아내가 되어주시오. 나도 여러분들만 괜찮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소. 정말요? 정말 저희 모두와 혼인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요. 순이도, 금순이도, 영숙댁도 모두 내게는 소중한 사람들이요. 좋아요. 우리 셋이서 명덕님을 잘 모실게요. 세 여인이 동시에 소리치며